전번 시간에 우리 강의했던 개요를 슬쩍 보면 이제 오행을 가지고 이 우주 삼라만상을 다 한번 설명해 보는 거. 그게 이제 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포부랄까 자기들 어떤 철학의 전제 같은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조금 이게 강의가 연결되는 맛이 있어서 이게 조금 어떤 면에서 레스박스를 좀 따라야 돼요. 근데 집에 가서 이제 일주일 동안 다 잊어버리셨을 거니까 여기가 뭐죠? 화. 그래서 다는 안 잊어버리셨네. 요거 토. 여기는 금. 여기는 수.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전 시간에 음양이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분리가 되면 사상이 돼야 되는데 이상하게 우리는 오행으로 번졌습니다. 그래서 주역에는요 오행이라는 글자 한마디도 안 나와요. 주역은 명확하게 2의 제곱승으로 계속 2, 4, 8, 2의 3승 구조 있잖아요. 우리 그 8개 그릴 때 한번 보셨죠? 그렇게 나가는데 고대인들 중에 다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오행을 안 추나. 사라는 개념은 짝수잖아요. 응? 이게 짝수다 보니까 패가 둘로 딱 가려고 나면은 서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서로 결합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그 중앙토, 이게 제가 중요하다고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가운데서 묘용을 부릴 만한 이 캐스팅 보트를 쥔 자가 없기 때문에 설명이 딱 막히는 맛이 생겨요. 그래서 사상은 더 이상 이론의 진전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오에 착안을 했던 것 같아요. 상당히 아주 뛰어난 어떤 설명 방식이라고 저는 보이는데, 그래서 이 중앙토 이걸 중심으로 두고 실은 하늘에 음양이 이렇게 있는 건데, 하늘에 음양이 있는 건데 그 음의 최초의 시작을 목으로 보고 그 발전의 완성을 화로 보는. 그러니까 발산지기의 단초를 열고 발산지기가 극에 달하는 거. 전체적으로는 이게 양의 그 변화의 모습이죠. 이게 양의 세계가 음양이 있을 뿐인데 이 우주에는 인간이 보다 구체적으로 사물을 깊이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이제 어떤 철학적인 개념 도구죠. 이렇게 하고 이쪽은 지금 같은 이제 가을철이 들어서 모든 사물이 수렴지기로 이렇게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날 시간들이 이렇게 점점 어둠을 향해서 모이면서 이 세상이 지금 건조지기가 이렇게 휩쓸죠. 여름에 그 많던 습윤지기가 사라지고 건조한 기운이 우리 몸을 감싸면서 세상에 수렴하는 거죠. 이게 음인데 이 음을 둘로 갈랐던 거죠. 이 예리한 사람들이. 그래서 음의 최초의 단계, 음의 마지막 완성의 단계, 이런 음양 이분법 속에서 오행이 실은 움직이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안축의 묘는 여기에 있다는 거죠. 이게 기본 틀인데 이걸 가지고 그때 고대 사람들이 설명 못했던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몸 안에 오장육부를 일단 설명을 했고, 오장, 그리고 방위, 동서남북 중앙을 설명을 했고, 계절의 변화, 봄, 여름, 가을, 겨울과 가운데 끼어있는 장하, 이렇게 해서 공간과 시간과 인간의 관념을, 이 오행을 가지고 깊숙이 이해를 하면서 이 개념을 펼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지금 시작을 했던 건데, 결국은 그걸 보니까 우리 이 고대 동양인들의 사유가 하늘에 있는 어떤 영원히 무궁무진하게 돌아가는 이 기운, 이 영원한 이 힘과, 그리고 100년을 채 못 살고 죽어가지만 우리 인간이라는 이 존재의 상호 교류, 이 부분을 해명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자연과 인간이 상호 연관된 가장 방대한 어떤 자연 철학의 체계,
이게 실은 우리 고대 동양 철학의 핵심입니다. 서양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서양은 물리학은 물리학, 심리학은 심리학에 다 떨어져 가지고 고대 우리 동양과 같은 이런 사유 방식이 없었던 거죠. 이게 가장 거대한 어떤 유기체론 같은 거죠. 이 우주 자체를 하나의 거대한 생명의 체계로 보고 오간, 그렇게 해서 이제 처음에 이제 서양 사람들이 우리 학설의 이 방대함 때문에 질려가지고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이걸 뭐 미신하고 이제 짬뽕된 걸로 보고 있다가 요즘 이제 점점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조금 이제 웃기는 이야기부터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이렇게 이 시스템과 철학의 전체 관념이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항상 여기에는 그 사기꾼들이 들러붙는다 그랬죠. 응? 그래가지고 이거를 자기들 요리하는 대로 뭐 귀에 걸었다 코에 걸었다 하면서 이제 사기를 치는 거예요.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을 이제 겁박을 해가지고 이제 뭐 천국을 보내주느니 뭐 천도제를 전해주느니 하면서 겁박을 하는 거죠. 그런 과정 중에 우리나라에 이제 학문 어떤 한 영역에서 한 몇백 년 동안 지속했던 게 성명학, 명리학, 이런 부분들이 이제 꼭 다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런 술사들이 붙어가지고 그런 장난질을 친 부분들하고 겹쳐 들어간다. 그래서 항상 오행을 공부할 때는 합리적인 사고가 꼭 필요하다. 오히려 음양오행론은 굉장히 논리적이고 분석적인 사람들이 이 공부를 해야 된다. 역으로 그런 결론을 우리가 도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옛사람들이 했던 그 이상한 기에 관한 이야기들 중에 지금 오늘날에도 의미 있을 만한 것으로 한번 우리가 논해볼 만한 게 저런 게 있어요. 이 기는 분명히 이제 우리가 목화토금수가 눈앞에 있는 현실의 사물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셨죠? 제가 항상 목화토금수라고 말을 해도 언제든지 여기에는 기자가 생략되어 있다는 거. 응? 목기, 화기, 토기, 수기, 금기를 말하는 그 배후에 깔려있는 기운의 유동을 생각하시라 제가 이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사유방식을 우리 이조 시대에도요, 뭐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계속 이 사유방식이 지속이 됐어요. 근데 이제 이게 어떤 때는 조금 철학적인 성격을 갖추기도 하고 어떤 때는 미신으로 굴러떨어지기도 하고 이게 막 뒤섞여 있는 거죠. 그 중에 하나 재밌는 게 뭐냐면 경복궁 앞에 해태상이 있어요. 경복궁 앞에. 보셨죠? 그 경복궁 앞에 해태상이 왜 서 있죠? 아, 그거 들으셨네. 불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해태상이. 어떤 불이죠? 화재가 나지 말라고. 그렇죠. 네. 그렇죠. 해태가 원래 그게 바다에서 물을 수기를 잔뜩 먹으면 상상해 보면 해태가. 근데 경복궁 앞에 그거를 딱 세워놨단 말이에요. 해태를. 그리고 2조 500년 동안 우리 그 정사든 야사든 이렇게 들려오는 말이 궁궐에 불이 나는 걸 이 해태가 제압을 한다. 응? 소방에 효과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있었어요. 회장님 혹시 그런 말씀 못 들어오셨어요? 그렇죠. 그럼 이 불이 어디서 옵니까? 이 불이 어디서 와요? 그러니까 이 화기지. 이 화기가 어디서 옵니까? 관악산에서. 강 건너 관악산. 이게 이제 웃기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래서 관악산은요, 마포 앞에 이렇게 차를 가시다가 관악산 거기서 한번 탁 봐보세요. 산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 뾰족뾰족한 게 무려 7개가 있어요. 7개. 마포 쪽에서 보면 그 마포 쪽이라 하면 조금 뒤로 보면 경복궁이지. 응? 경복궁에서 왕이 관악산을 내려가보면 이렇게 마치 화염처럼 기의 형태가 한번 언제 지나다가 한번 이거를 물걸음에 한번 세보세요. 개수를 거의 한 7개가 이렇게 뾰족뾰족. 그래서 옛사람들은 이런 거를 화염봉이라고. 화염봉.
이 화의 기운이 이 산을 지배했다. 이 산이 최초에 태어날 때 화기를 머금어가지고 이렇게 그 형상을 띌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지금 과학적인 우리 세계에 살면서 이게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서 풍수지리 이야기가 옛사람들이 왜 이 오행의 관념으로부터 풍수지리를 도출했는지. 산이 5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이 자연의 산물이니까 어떤 경우에든지 그 기운이 거기에 침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기운이 이렇게 아주 영특하면서 여럿이 한 방향으로 이렇게 뾰족히 올라올린 이런 산. 이런 산을 무슨 봉이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풍수지리에서 쓰는 용어예요. 이게 뭐처럼 생겼죠? 갓도 비슷하고 또 송곳 그렇죠. 삼각형인데 이거를 문필봉이라고. 문필봉. 붓처럼 생겼죠. 이게 문필봉. 문필봉. 그러니까 이 내면에 지금 함재되어 있는 기의 형태는 뭔가 나무처럼 이렇게 쭉 뻗어가는 겁니다. 질서가 정연한 형태를 갖추고 이렇게 전개하는 쭉 뻗어가는 나무와도 같은 길. 그래서 이것을 목기라고. 목기를 띤 산은 문필봉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게 지금 고대인들의 풍수지리예요. 여기서는 어떤 인물이 나타나겠어요? 이 산하라에서는 학자가 나오죠. 학자. 문필봉 아니 문필봉. 근데 여기는 그 기가 오롯이 이렇게 모아져 가지고 단한 어떤 정신을 가진 사람이 태어난다고. 이 산자를 말해서. 왜 우리가 뭐 시골 이장이 되려도 받도록 전기를 받아야 된다 이런 말 있잖아요. 이게 다 관련이 있는 거예요. 이 문필봉이 이렇게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이 문필봉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가 어디 있냐면은 여기 저 불암산. 네, 불암산 지나보셨어요? 일산 쪽으로 가시다가 산이 아주 영특하게 생겼지. 이 정도는 아니지만, 이 정도는 아니지만은 불암산이 아주 영특하게 이렇게 참 이뻐요. 요게 불암산이에요. 최불암이. 최불암산. 그리고 요게 일본에 가면은 유명한 산이 있죠. 후지산이에요. 후지산. 근데 후지산은 이 정상이 힘을 써야 되는데 여기가 잘리고 없어요. 그래서 이 일본 문화가 막바지에 가서 힘을 못 써요. 전쟁 초기에는 막 얘들이 치고 나가는데 마지막에 가서 힘이 빠져요. 그 다음에 이 기운이 좀 더 이제 강력한 기운이 있어요. 그러면 얘가 한 번으로 만족을 못하고 막 솟아오르는 거죠. 여러 차례. 우리가 이 기운이 뭐라고 그랬죠? 이게 발산지기의 시작이고 이게 발산지기의 완성 형태죠. 이게 강력하게 쏟아지는 그 어떤 힘이 에너지거든요. 이게 바로 화기운을 먹으면 화염봉이라는 게. 이게 바로 관악산. 이게 화염봉. 이게 불의 기운을 먹어. 그러니까 옛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왕이 계시는 이곳에 척 보니 저기서 화염이 막 날아오는 거죠. 강 건너에서. 그래서 개를 제압할 상징적인 도구로 해태를 갖다 놓았다. 이런 말이 우리 한 500년 동안을 지배했었어요. 그렇게 됐던 거고. 그러면 이 산 아래에서는 어떤 인물이 태어나겠어요? 이 기가 지금 굉장히 지금 어떤 극단적인 형태죠. 여기는 천재가 아니면 미치광. 천재 또는 미치광. 자기 길을 잘 통제하면 천재가 되는 거고
통제를 못하는 미치광. 원래 천재하고 미치광이는 한 끗 차이예요. 응? 광기가 있어야 천재가 되는 겁니다. 평범한 사람은 천재가 될 수가 없어. 뭔가 그 남이 보지 못하는 엄청난 에너지의 어떤 그런 것을 가졌는데 통제할 수 있을 때 그때 천재가 돼요. 이 화염봉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중요해요. 옛 사람들이 이제 이 토의 기운을 중시했는데 토의 기운을 먹으면 사는 어떤 봉우리를 가질 것 같습니까? 왜 비슷해요? 좀 더 구체화시킬 거예요. 어떤 우주의 기운이 그 산에 머무는데 이게 중화시키고 온화하게 하는 기운이잖아요. 상대를. 그러면 그 산의 봉우리가 어떤 형태로 드러나겠어요? 둥근. 조금 더 구체화시켜요. 조금 더. 일자봉. 일자봉이라는 거예요. 일자봉. 이게 평평한 이런 기운. 안정되고. 이런 산 아래서 이게 토기입니다. 토기. 이런 산 아래서 어떤 인물이 태어날까요? 이런 일자봉 아래서는 재상이 태어나요. 재상. 재상. 인생은 재상. 임금과 신하 사이에서 평평한 마음을 가지고 다 서로를 중화시키고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일자봉을 옛날에요 굉장히 중요시했어요. 원래 임금처럼 생긴 마을에서 태어난 놈들 위험하니까 다 죽여버릴 거 아니에요. 국가에서. 그런 거는 일단 논외로 치고 왕족이 아닌 사람이 올라갈 수 있는 가장 높은 자리가 재상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일자봉을 빕니다. 바꿔 말하면 어떤 심신의 그 평정과 안정 이런 게 중요하다. 이게 있고 그 다음에 이 금기를 가진 산. 금기는 뭔가 차고 냉혹한 겁니다. 금기는 뭔가를 싹둑 자르고 이게 냉혹하게 결단을 내리는 힘이에요. 금기. 이 금속의 음결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이 가을로 접어드니 추상지기 이런 거. 산의 모습이 어떻겠어요? 좀 어려우신가? 투구형. 투구형. 금기. 이게 금기. 금기는 투구형. 이 산 아래서는 장군이 나와요. 이 산 아래서는 장. 어디 가시다가 산들 보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산이 떡 벌어져 가지고 별로 멋대가리는 없는데 뭐 그런 외양에 상관않고 떡하니 이렇게 버티고 있는 투구형. 그 아래서는 아주 기운이 장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수기를 가진 산은 이거는 뭔가 지금 이 음에 수렴하는 기운이 아주 급격하게 툭 떨어지는 맛이 있어야 되거든요. 산이 올라가다가 절벽, 이 절벽. 이런 데서는 아주 극적이잖아요. 구조가. 이런 데서는 위대한 예술가가 태어나고. 이거는 대예술가. 이게 옛사람들이 생각했던 이 풍수주리의 어떤 그 숨어있는 속뜻이에요. 그래서 산을 볼 때 옛사람들이 항상 이런 관점에서 유의를 했죠. 물론 이건 산의 형태이고 또 중요한 거 하나는 그 산의 재질입니다. 그러니까 육산이냐 골산이냐도 중요한 거예요. 흑으로 된 산을 육산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돌로 된 산을 골산이라고 그러는데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또 다르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형태만을 놓고 이야기할 때 이렇게 그런 거예요. 이런 이야기 처음 들어보셨나? 그래서 지금 딴 얘기 잠깐 여쭤봐도 그럼 네. 우리 대표적인 조선의 인물 중에서 이렇게 전기를 타고난 인물들을 모르는 연결시켜. 그러니까 우리 지금 여기 하남 금단산을 보면
별 그렇게 특징이 있는 산은 아니지만 이 산하고 이 산이 한 중간쯤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나쁜 놈도 안 태어나고 아주 뭐 괴팍한 놈도 없고 그냥 무난한 형태. 검단산이 아주 세더라고 그러던데. 예, 그렇죠. 검자, 단자 쓰신 산이 별로 많지 않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이제 산의 기운을 논하고 그랬던 건데,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 서울이라는 도시는 실은 그렇게 화기가 강한 도시는 아닙니다. 한강 덕택에 한강이 흐르니까 우리 한양 서울을 이렇게 한양 이렇게 쓰잖아요. 한양. 분명히 양의 기운은 있지만 한강의 이 물의 기운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어 가지고 한강은 별로 우리 서울은 그렇게 화재에 뭐 강력하게 노출되어 있는 화기가 강한 그런 도시는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화기가 가장 강한 도시는 지금 그 풍수학자들 이야기하는 걸 이렇게 보면 대구를 위험시해요. 대구. 이 대구가 이게 언덕 구자를 쓰는데 이게 언덕 정도가 아니에요. 거기가 대구가 팔공산, 비슬산, 압산, 대구는 압산이라는 산도 있어요. 대구라는 도시에 가면은 이게 1000m가 넘어요. 팔공산하고 비슬산이. 그리고 뭐 주변 이렇게 산들이 대여섯 개가 쫙 상당히 우리나라 산 중에서 높은 편인데 도시를 완전히 감싸고 있어요. 그런데다가 문제가 물기운이 없어, 수기가. 그러니까 내부에 있는 어떤 도시라는 건 항상 욕망이 충돌하는 거고 뭔가 뜨거운 에너지가 돌아다니는 건데 이거를 적셔줄 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어떤 폭약이 하나 터져도 서울 같은 데서는 어떤 심리적이거나 어떤 상징적인 그 위험의 도가 뭐 한 5도 된다면은 그런 데는 막 7도, 8도 되니까 확 불이 붙는다는 거죠. 그래서 대구가 좀 위험하다고 보는 거고, 부산은요, 부산은 이렇게 씁니다. 예? 부산. 이게 섭부자거든요. 생긴 것 자체는 얘도 이렇게 분지형으로 생겨가지고 대구하고 같아요. 대구도 분지형, 부산도 분지형입니다. 근데 부산은 결정적으로 옆에 큰 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위험도가 조금 떨어지는 거죠. 이 앞으로 도시는 점점 화기를 어떻게 다스릴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인문지리학적인 입장에서 점점 문명의 이기라는 게 결국 전기고 불 아닙니까? 화기가 점점 높아지는 거죠. 이때 그러면 심리적으로도 우리가 막 들뜨게 되고 어떤 불의 영향에서 이때 이 화기를 어떻게 적절히 잘 조절할 때 이게 좀 그러니까 한양은 결코 그 옛사람들 이야기처럼 그렇게 무슨 화기의 위험에 노출된 도시는 아니고 오히려 해태라는 짐승은요 그 원래의 뜻은 뭐냐면 그런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내 눈이 해태냐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내 눈이 해태 응? 내 눈이 해태인 줄 아냐? 응? 응? 그게 뭐냐면 원래 해태는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상징적인 동물입니다. 선악과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게 그 신성한 동물인데 얘가 눈이 그걸 판단을 못 한다는 소리 그거를 그게 제대로 작동이 안 돼가지고 이 세상에 옳고 그름을 못 봐요 해태가. 그래서 그걸 비유적으로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제 해태가 효용을 다 했다는 거죠. 그래서 내 눈이 해태인 줄 아느냐 그 말의 뜻이 내 눈이 사물을 못 보는 바보인 줄 아느냐 그런 뜻으로 쓰이는 거예요. 원래는 해태는 옳고 그름을 봐야 하는 그런 동물. 그러니까 당파 싸움 하던 이 사람들이 그런 당파 싸움을 그치고 그 해태의 원래의 뜻에 주목해야 되는데
뭐 그런 건 않고 맨 불기운이 어떻고 뭐 그 헛소리 하다가 이제 그 당파 싸움 하면서 나라를 말아먹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도 아무튼 이 고대인들의 사유 방식은 지금하고는 좀 다르지만 그 안에 어떤 그 기의 흐름 이런 게 굉장히 예민하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면은요 더 웃긴 이야기가 있어요. 충청도 어느 마을에 가면은 쌍봉리라는 마을이 있어요. 쌍봉리 들어보셨나? 쌍봉리. 이게 빗산의 이름이 쌍봉산입니다. 이 마을의 특징은 뭐냐? 이 쌍봉리는 온 동네 주민의 70%가 쌍둥이야.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이 뒷산이 아마 뭐 저도 가보진 않았지만 이런 형태로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주가 지구가 창조될 무렵에 이쪽이 볼텍스가 어떤 이 기의 회오리가 이 땅에 이렇게 쌍으로 형성되는 그 기운이 여기에 지금 산 자체를 이렇게 형성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동네 쌍둥이가 이름 자체가 아주 쌍봉리고 뭐 쌍둥이가 그 동네 그렇게 많은데 쌍둥이인 집과 아닌 집의 차이는 뭐냐면 쌍둥이를 둔 집은 대문이 쌍봉산을 정면으로 이렇게 본다는 거. 저도 어디 그 잡지에서 그거 보고 참 재밌다. 아무튼 이런 관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행장을 우리가 어디서 하나를 건립을 해가지고 딱 끝나서 보니까 비행기가 이렇게 이륙하는 데가 동네 옛날 지명이 보니까 비상이, 착륙하는 데가 보니까 비하리 이렇게 돼 있다. 그러니까 제대로 가서 그 비행장을 지은 거죠. 이거 거꾸로 했으면 큰 사고 났지. 그러니까 잘만 이렇게 길을 따져서 들어가면은 옛날 풍수지리 안에 그 아주 좋은 그런 지혜들이 녹아 있는 거예요. 인문지리적인 상식의 관점에서 사물을 이렇게 볼 수 있는 이런 게 다 모든 그 뿌리가 오행입니다.